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이란 발전소를 초토화시키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카드를 거론하면서 데드라인을 닷새 연장했죠. 이란과의 협상이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란이 핵 포기에 동의했다면서도 협상이 결렬되면 다시 폭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후 통첩 시한을 불과 12시간 앞두고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이란 발전소 공격을 5일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계속 진행 중인데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핵심은 이란의 핵무기 포기라고 강조하며 이란도 이에 동의했지만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They've agreed they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etc., etc. But we'll see. You have to get. 트럼프는 합의가 성사되면 미국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가져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협상 타결도 없다며 결렬되면 군사행동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And if it goes well, we're going to end up with settling this. Otherwise, we'll just keep bombing our little hearts out.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란의 기회를 잡으라고 공을 넘겼습니다. But we'll see what happens. I think there's a very good chance we're going to end up in a deal.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잘 진행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곧 개방될 거라며 향후 호르무즈 해협을 자신과 이란이 공동 관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란은 종전 조건으로 공격 재발 방지와 전쟁 배상 등을 요구해온 가운데 미국이 동결 자산 반환 등을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협상이 성과를 낼 경우 중동 지역 긴장은 완화될 수 있지만 결렬되면 충돌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커 협상 결과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정입니다. 그러나 이란 당국은 어떠한 협상도 없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선을 그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승기를 잡았다며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먼저 협상을 원했다며 이란 최고위급 인사와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top person. Don't forget, we've wiped out the leadership phase 1, phase 2, and largely phase 3. But we're dealing with the man who I believe is the most respected and the leader.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당사자가 최고 지도자인 모주타바 하메네이는 아니라면서 신변 위협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악시오스는 이란 측 협상 상대는 모주타바의 최측근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 직후 당사자인 갈리바프 의장은 SNS를 통해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트럼프의 일방적인 대화 발표는 금융과 석유 시장을 조작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렁에서 탈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집트 등 중재국들이 개별 협상을 도왔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 외무부 역시 미국과 협상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종전 협상을 요청한다는 메시지에 답한 것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미 승기를 잡았다며 이란과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שיש סיכוי למנף את ההישגים הכבירים של צה"ל וצבא ארצות הברית כדי לממש את יעדי המלחמה בהסכם, הסכם שישמור על האינטרסים החיוניים שלנו. 미 중부사령부는 같은 날 이란의 발전소를 제외한 군사 목표물을 계속 타격했습니다. 이란도 트럼프 발표 직후에도 이스라엘과 바레인 등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해 여러 차례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나섰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이런 가운데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 간의 중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파키스탄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이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대화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무니르 총장은 지난해 6월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났고 당시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는 미국 해병대 병력이 협상 시한 직전인 27일쯤에 현지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 2명을 인용해서 해병대 병력 수천 명이 27일쯤 중부사령부 작전구역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30일 해병 원정대 병력은 이란 원유 수출의 거점인 하르그 섬 점령 작전 등에 투입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본토에 있는 육군 공수부대 병력을 중동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국방 관련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3,000명 규모의 82 공수사단 내 1개 전투여단을 이란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하르그 섬 점령을 승인하면 현재 중동으로 이동하는 30일 해병원정대 병력이 먼저 투입된 뒤 이어서 공수부대 병력이 들어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중거리 방공망 다윗의 돌팔매 오작동으로 이란 탄도미사일 요격에 실패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공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1일 밤 남부 도시 디모나와 아라드를 타격한 이란 탄도미사일 유격에 장거리 방공망 에로3 대신 중거리용 다윗의 돌팔매가 사용됐습니다. 다윗의 돌팔매는 미사일을 포착하고 요격탄을 발사했지만 시스템 오류로 최종 격추에 실패했고 이 때문에 두 지역에서 약 200명이 다치고 막대한 건물 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동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이란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장관은 즉답은 피한 채 앞으로 소통해 나가자고만 답을 했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중동 전쟁이 일어난 뒤 처음으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한 조현 장관은 먼저 최근 중동 상황이 전 세계 안보와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걸프 국가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란 안에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이란 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에너지 공급 정상화를 위한 이란의 긴장 완화 조치도 촉구했습니다. 특히 우리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 중임을 설명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보장을 요청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앞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선박의 호르무즈 통과에 대해 협의를 거쳐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 장관의 호르무즈 항행 안전 보장 요구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련 사안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는 게 우리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소식에 우리 증시가 검은 월요일 이후에 하루 만에 상승 출발했지만 이 상승세는 시간이 가면서 약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20원 이상 내린 1,490원대로 출발했지만 다시 1,500원까지 상승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의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증시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는데 현재 코스피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때 상승폭을 모두 반납해 하락세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락세 전환 이후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4% 오른 채 출발해 곧장 5,600선을 회복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상승세도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도 하락 종목들이 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3% 오른 1,130선에서 출발했는데 상승폭이 줄어 한때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하락세 전환 이후로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이 홀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에서 거의 모든 쟁점에 합의했다고 말해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리 증시가 급락 하루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밤새 20원 넘게 내렸지만 다시 오르고 있어서 불안한 상황인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1,490원대 후반에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9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어제 주간거래 종가보다는 26원 내린 채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중동전쟁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과 WTI, 즉 서부 텍사스유 가격 모두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배럴당 110달러를 넘었던 브렌트유 가격은 99달러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던 WTI 가격은 89달러로 내려왔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에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진정세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69달러로 다른 유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환율이 1,490원대로 내려왔지만 다시 1,500원까지 상승하는 등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 관계자들은 경계심을 풀지 못한 채 환율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LG화학이 중동 사태 이후에 나프타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여수 국가산단 내 이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LG화학은 공시를 통해 이 여수 NCC 2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80만 톤 규모의 에틸렌 생산 라인이 멈췄고 원료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1공장만 운영이 됩니다. 여수 2공장의 연간 매출액은 약 2조 4,800억 원으로 이번 셧다운으로 전체 매출 역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안 해운업계가 중동 사태 이후에 해상용 경유 가격이 육상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며 선박용 경유 최고 가격제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전국 900여 개 연안 여객 화물선 사업자는 성명서를 통해 중동 사태로 인한 유례없는 유가 폭등으로 선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상용 경유는 최고 가격제 대상에서 빠져서 국제 유가 상승분이 공급바에 그대로 반영이 돼 리터당 2,400원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신속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당부하면서 차등 지원, 지역화폐 지급 원칙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지시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최근 지시했던 이른바 전쟁 추경의 신속한 편성과 처리도 재차 주문했습니다.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추경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때문에 퍼주기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며 이번 추경은 빚을 내서 하는 게 절대 아니고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 지원 방안과 관련해선 현금보다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돈이 빨리 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선 중동 상황과 관련해 각 부처의 대응계획 보고도 이뤄졌는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부문의 승용차 5부제 의무 시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간은 일단 자율적 참여를 요청하되 향후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 부문의 승용차 5부제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영주차장 차량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 출퇴근 시간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 등을 즉석에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도 다시 언급했죠. 네, 이 대통령은 지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느냐는 인식이 여전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고 나라도 망한다며 부동산 정책의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거래를 단속한 것과
검찰이 정유사들의 강력 담합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을 칭찬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대전 대덕구 화재 사고와 관련해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일터에서 각종 사고가 이어지는 데 대해 국정 책임자로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사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서 노동당국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서 소방과 국가수 등 9개 기관과 합동감식을 진행했는데 추가 감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대전 안전공업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화재에 관련한 대전 안전공업 대표이사가 입건됐죠? 네, 노동당국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와 임직원 등에 대해서 화재 참사를 키운 데에 대해서 책임이 크다고 보고 화재 원인 규명과 또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어제 안전공업 본사와 대화동 공장 등 두 곳에 대해 압수수색했습니다. 임직원 10여 명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강제 수사를 통해 안전과 화재 예방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건된 손 대표를 안전공업 본사로 불러 약 5시간 동안 대면 조사를 벌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또 자료 확보,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사에서 조사를 받은 손 대표는 어제 오후 4시 반쯤 굳은 표정으로 안전공업을 빠져나왔습니다.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고 취재진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 없이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원인 조사와 안전조치 의무 책임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추가 현장 감식도 이루어질 예정이죠? 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2차 합동 감식을 위해 국가수와 일정을 조율하면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또 소방당국의 감식반원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안에서 감식반원들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추가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소방과 국가수 등 9개 기관과 함께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감식에는 인력 62명이 투입됐고 감식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유족 대표 2명도 참관했습니다. 인명수색에 쓰였던 로봇 개와 드론, 내시경 장비 등도 투입돼 정밀 감식을 벌였습니다. 유력한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본관 1층에 감식반을 투입해 설비 구조 등을 확인하고 화재 잔해물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1층 가공라인 천장 부근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봤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관련 진술 등을 토대로 발화 추정 지점에 대한 감식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감식반은 구조물 철거에 대비해 공장 전체를 3D 스캔하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다만 건물 붕괴 우려로 진입하지 못한 공간에 대해 추가 감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안전공업 화재 현장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이번 대전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14명 가운데 12명의 시신이 유가족에게 인도됐고 일부 장례가 시작됐습니다. 합동 분향소에는 고인들의 넋을 기리는 시민들의 발길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성 기자. 네, 대전시청 합동 분향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분향소 분위기 전해주시죠. 예, 분향소가 꾸려진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추모객들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는 매일 조문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또 조문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오갔고 어떻게 답했는지 질문을 던졌는데 입을 굳게 닫은 채로 시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추모객들이 분향소를 찾았는데요. 이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재발 방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년 전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던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유족들도 어제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아리셀과 안전공업 참사 모두 예견됐다는 점에서 닮았다며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안전공업 참사 유족들에게 고인들의 유해를 온전히 수습하고 건강을 챙기라고 당부했습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도 대전을 찾아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희생됐다고 애도했습니다. 네, 장례 절차도 시작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대전 시내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희생자들의 빈소가 속속 꾸려지고 있습니다. 희생자 14명 가운데 어제 오후 기준으로 13명의 신원이 확인됐는데요. 이에 따라 장례 절차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유족들은 대부분 대전시청 대기 공간을 비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가족 중에는 시신 인도 후 바로 장례를 시작하려는 이들도 있고 상황에 따라 시기를 조절하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전폭적인 장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대전시는 장례비 지급을 보증해 유족들이 비용 부담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고 관련 비용은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또 산업재해 보상보험금과 자녀 돌봄 문제, 유족들의 심리회복 치료 등까지 세밀하게 협의해 피해 복구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 합동분향소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오는 6.3 지방선거가 7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착붙 공약 프로젝트 1호 공약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형광등, 수도꼭지 교체 등 생활 수리를 지원하는 그냥 해드림 센터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를 두고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잠시 뒤에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이 선거 전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공약 발굴 프로젝트 1호 공약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민주당은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제안받아 발굴하는 착붙 공약 프로젝트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 착 붙는 공약이라는 뜻이라며 킬러 콘텐츠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약의 주인을 정치가 아닌 국민으로 바꾸는 게 프로젝트의 핵심인데요. TF 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이 직접 공약을 제안하면 전담 의원과 1대1로 매칭해서 함께 공약으로 완성합니다. 1호 공약으로는 시민 고형진 씨의 제안으로 만든 그냥 해드림 센터를 내세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직접 해결하기 힘든 형광등 교체, 수도꼭지 교환, 안전 손잡이 설치 등 생활 불편을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해주는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라고 합니다. 비슷한 시각 한병도 원내대표는 부산시장 경선에 나서는 삼선 전재수 의원을 만나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오후에는 전북에서 열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현안을 듣는 등 지방선거 민심 행보를 이어갑니다. 민주당은 어제와 오늘 이틀간 서울시장 후보 예비 경선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권리당원 100%로 진행되는 투표는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되고 집계가 끝나는 대로 상위 3명의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공천 관련해서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네, 지난 일요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육선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한 것을 두고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어제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잠시 뒤인 12시에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또 반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공관위에 재심도 신청했는데 아직 일정이 잡히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어제 장동혁 대표는 이정현 공관위원장 뒤에 숨지 말라며 지도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뒤 일종의 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컷오프를 수용하고 불출마하는 방안부터 무소속 출마까지 다양하게 저울질하고 있지만 아직 결단을 내리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소속으로 나선다면 대구가 3자 대결로 진행돼 등판 시점을 조율 중인 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의 지역구 수성갑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수도 있는 만큼 셈법이 복잡합니다. 대구시장 공천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아침 SNS에 경기지사 후보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추가 공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조금 전까지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공천 과정에서 특히 대구를 놓고 갈등한 공관위 부위원장, 정의용 사무총장이 불참한 것으로 전해져 전격 사퇴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후 통첩 시한을 12시간 앞두고 갑자기 협상을 거론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 그리고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데드라인이 닷새 미뤄졌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후 통첩 시한을 불과 12시간 앞두고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이란 발전소 공격을 5일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this time they mean business. And it's only because of the great job that our military did is the reason they mean business. They want to settle and we're going to get it done, I hope.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미 승기를 잡았다며 이란과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כדי לממש את יעדי המלחמה בהסכם, הסכם שישמור על האינטרסים החיוניים שלנו. 이란 매체들은 현재 이란과 미국 사이에는 어떠한 대화도 없다며 트럼프의 기만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전쟁 이후 협상 사실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ut we'll see what happens. I think there's a very good chance we're going to end up in a deal. 네, 전황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협상을 하고 있다는데 닷새를 더 주겠다 그랬거든요. 일주일도 아니고 닷새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정확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최후 통첩 48시간이었습니다. 예. 48시간 중에서 12시간을 남겨놓고 한국 시간으로 어제 야간에 기습적으로 마지막으로 5일을 더 주겠다. 예. 그러니까 120시간을 추가적으로 더 준 겁니다. 이 5일의 의미가 좀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지금 주1 미군 그러니까 오키나와에 있었던 미 해병 원정대 30일 해병 원정대가 이제쯤 되면 중동에 거의 도착할 시간이고요. 또 미 예. 본토에서도 10일 해병 원정대가 이미 뭐 중동을 향했기 때문에 예. 곧 도착하리라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장대한 분노 작전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중부사령부 입장에서 보면 이미 한 25일 정도 정말 최대 압박 작전을 통해서 좀 지칠만도 하고 일본 뭐 탄약도 고갈되고 또 전사상자가 있기 때문에 정비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작전을 수행했던 부대원들 또 부대 새로운 어떤 편성과 조직이 필요한 시기이고 또 새롭게 지금 원정 부대가 주1 미군이 그리고 미 본토에서 30일 해병 원정대가 오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원정 부대들과 중부사령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원 및 지휘 관계를 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으로 확인한 이 협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5일이라는 시간을 활용을 하겠지만 만약에 그 5일이 이 협상을 통해서 되지 않을 경우에 예. 결국은 새롭게 지원 지휘 관계를 확립한 이 군사력을 가지고 새로운 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다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지금까지 해상우위 공중우세를 통한 1단계 작전에서 필요에 따라서 제한된 지상작전 그러니까 하르그섬이 되었던 캐슘섬이 되었던 여타 이란의 본토가 되었든 간에 제한된 지상작전을 수행함으로써 두 번째 최대의 압박을 수행하는 2단계 작전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협상에 대한 진정성이라기보다는 지금 해병대가 중동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상 작전을 위한 시간 벌기의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상 작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어서 그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다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 어느 순간에는 미군이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 병력들이 지금 투입되어 있는 것들도 해병이나 또는 그 공수사단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상전을 위한 병력들이니까요. 예. 그래서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태세는 갖춰놓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태세를 갖춘 모습들이 이란에게는 군사적 압박이 돼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란이 뭐 협상에 가든지 아니면 뭐 전쟁을 멈추든지 이런 어떤 선택 조건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이란의 지도부들에 대해서 압박하는 측면에서 이런 지상군 부대들은 투입이 되어 있고 다만 그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이 뭐 이 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선택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뭐 지상전 가능성 여부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고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겁니까? 그죠. 이제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예. 판비치 공항에서 한 20여 분 정도
스탠딩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미 물밑에서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중동 특사죠.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레드 쿠슈너. 이 쿠슈너와 위트코프 특사는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프레임워크, 예. 이 중재에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 또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장정파 간에도 이 중재에 관여해서 예. 가자지구 1단계 평화안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고 예. 그것을 이렇게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초기부터 지금 25일째 초기부터 협상에 나설 수 있다라고 자꾸 이제 미 백악관에서 언론을 예. 통해서 밝히는 이유는 실무적인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본심은 군사적인 최대 압박도 하지만 동시에 예. 협상도 하고 싶다. 그래서 예. 협상을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이 분쟁을 끝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좀 반영이 된 걸로 트럼프 보입니다. 대통령이 협상 단어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럼 좀 그렇다는 진전이 얘기는 어느 정도 있다는 실무 얘기인가요? 협상은 이루어지고 있거나 예. 양자 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 예. 누군가 뭐 대리인 혹은 중재를 자처한 파키스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집트가 될 수도 있겠고 투르키예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이 국가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에도 예. 실제 관여했던 국가들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 또 미국과 그런 부분에서 접촉이 있었던 국가들입니다. 그냥 협상하고 있다고 한 게 아니라 이란이 핵을 거의 포기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이란이 거의 동의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뭐 블러핑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문답하면서 이렇게 협상이란 단어보다는 거래, 딜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자기는 평생 그런 것만 해왔기 때문에 너무 이런 게 전문가다. 예. 그래서 이 거래, 딜에 이란이 응할 것으로 본다고 얘기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15개의 그 요구를 했는데 예. 이란 측이 대부분 이제 수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핵무기를 절대 앞으로 개발하지 않겠다 해서부터 여러 가지 미국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였다. 심지어는 이란이 먼저 이런 그 논의를 요청해 왔다. 미국이 예.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제 이런 것이 실제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뭔가를 노리고 뭐 연막전을 펴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자꾸 협상을 던지고 또 날짜를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예. 한편으로는 뭐 그 실제 압박이 될 수 있고 또 그 때에 따라서는 속임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란군의 어떤 내부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자꾸 48시간이었다가 뭐 5일 이렇게 되면 내부에도 지금 지도체제가 완벽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끌려가는 때문에 모양새가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래서 예. 뭐 강경파와 운경파들 간의 내부 분열이 있을 수도 예. 있고 이란의 어떤 지도부에 혼란을 주기 위한 또 하나의 그 측면도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란이 어떤 답을 했는지 저희가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하는 분위기만 지금 전해드릴 수 있을 뿐인데 이스라엘 언론에서는 미국이 이란 전쟁 종식 가능일로 4월 9일 날짜까지 못 박았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날짜를 특정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예. 왜냐하면 이 장대한 분노 작전과 포위하는 사자 작전을 통해서 뭐 이란의 다양한 탄도미사일 능력 그리고 드론 능력을 거의 뭐 90% 이상 괴멸을 했다고는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에고 가르시아라고 하는 미국과 영국의 합동 연합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지금 중거리 미사일을 쓰고 있고 네. 여타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통해서 GCC 국가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란이 저항 능력이 있고 또 그 뒤에 누군가 배후 세력들이 있습니다. 계속적인 전쟁 지속 능력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날짜를 특정함으로써 엄 실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 정치적 수사를 통한 최대의 압박 효과를 동시에 누리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 군사작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란의 아직 파괴되지 않은 여타 해안포라든지 예. 또 탄도미사일 발사대라든지 이런 표적들을 동시에 계속적으로 타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 조금 전에 그 해병대 지상군 작전을 언급을 해주셔서 하르그 섬 장악 시나리오가 지금 제일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잖아요. 해병 원정대 그리고 공수부대 병력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작전이 어떻게 좀 이뤄지게 될지 좀 시나리오를 그려주시죠. 제가 미 중부 사령부에 만약에 참모 장교 요원이라면 예. 장대한 분노 작전은 이미 수개월 전에 작성이 됐을 것이고요. 그렇군요. 지금처럼 오키나와에 있는 주1 미군 해병대라든지 미 본토에 있는 이 11해병 원정대가 움직이는 것은 예. 사전에 작성된 어떤 미군의 일종의 뭐 시차별 부대 전개 재원에 따라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지상전을 실제 하건 안 하건 간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을 놓고 지금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해병 원정대가 움직이고 있고 또 지금 하나는 오키나와 기지에 그렇습니다. 있다가 예. 지금 이동을 하르그 섬 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중동 지역으로 있는데 전환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강습 상륙함을 탑승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저 병력들은 어떤 강습 상륙 작전 말고 예. 강제 진입 작전과 같이 아주 기습적으로 특정 지역을 강점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태세들을 갖춘 그런 부대입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뭐 미군이 다양한 선택지를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옵션들을 이미 예. 준비를 해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아마 그런 군사 작전들을 조금 전에 그래픽 모색을 할 다시 건데요. 보여주시겠어요? 뭐 지금 뭐 하르그 섬 얘기도 나오지만 예, 다른 그래픽이요. 뭐 캐슘 섬이다 이런 캐슘섬. 얘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보세요? 둘 다 나름대로 경제 안보의 핵심적인 공간들입니다. 예. 그래서 하르그섬 그 자체로는 만약에 미 해병 원정대가 강제 진입 작전을 통해서 강점을 할 경우에는 예. 그야말로 상대측의 고가치 표적을 확보한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협상력을 높이는 데 유의미한 그런 목표 대상이 될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란에서 생산하는 에너지의 90%가 이 터미널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예. 이란 입장에서 저걸 뺏기게 되면 사실상 전쟁 수행 능력, 결국은 자금이 있어야 이 전쟁을 끌어갈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미군이 하르그섬만 저는 점령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하르그섬과 또 중요한 목표 대상 중에 하나이자 이 전쟁 목표인 이란의 어떤 임박한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예. 100%는 아니더라도 네. 일부 핵 능력을 동결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포로더라든지 특히 나탄즈, 이스파한과 같은 혹은 테헤란에 있는 핵개발센터 어느 곳, 한두 곳은 동시다발적으로 점령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르그 섬은 일종의 기만 작전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네. 있다 이렇게 좀 전망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시점 정리를 좀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닷새 더 주겠다 하면서 데드라인을 닷새 연장해서 27일까지가 지금 데드라인이 됐는데 미국 해병 원정대가 중동에 도착하는 시점도 27일쯤이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고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런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82 공수사단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공수사단이 어떨 때 쓰는 부대인가요? 보통 공수사단은 저희가 예. 뭐 낙하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서 보통 이제 맞상대하고 있는 적군의 배후로 착륙을 해가지고 그 적 후방에서 적들을 교란시키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공수부대들이 전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장비는 되게 가볍게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중장비 같은 것들이 없이 가기 때문에 적 후방으로 침투가 됐으면 굉장히 장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작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돼야 되는데 결국 본대와 그 연결이 되고 협력이 돼야지만이 그 공수부대의 작전이 성공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란의 후방으로 82 공수사단을 투입해서 이란군을 포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 82 공수사단이 이란군 내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있고 고립이란 것은 또 굉장한 인명피해를 상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호르무즈 해안 쪽에서 어떤 그 제한적인 상륙이나 점령하는 것들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예. 그러니까 공수부대가 과감하게 원래 목적대로 적 후방으로 이란군 후방으로 그 기습 강화해서 어떤 지역을 점령하고 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예. 아마 그것은 일단 이런 섬 지역에 대해서 해병 원정대를 통한 뭐 제한적 점령, 상륙 이런 것들은 가능해 보이는데요. 예. 공수부대를 이란군 후방으로 기습 강화하는 이런 작전들은 조금 더 신중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는 해병 원정대 먼저 투입하고 이후에 이제 공수부대 병력 투입하는 그런 방법도 고려가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거고요. 초토화시키겠다. 이런 발언이 나온 뒤에 협상 카드 내용이 나오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CNN 언론은 그 시점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보도도 했습니다. 그래픽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증시 개장과 증시 마감 시간에 맞춰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이 바뀌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여주시죠. 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48시간 내에 재개시키지 않으면 이란 발전 시설 초토화시키겠다라고 말한 게 공교롭게도 21일 토요일 저녁에 증시 마감 후에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고요. 갑자기 또 이란과 협상 중이다. 닷새간 시간을 더 주겠다라고 발표한 건 23일 월요일 아침, 그러니까 증시 개장 직전에 했다는 겁니다. 공교로운 걸까요? 계산된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만약에 정말 예. 저런 것까지 증시, 유가
경제적인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저렇게 발언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 안에 엔스로픽 클로드 정도가 탑재되어서 인공지능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들을 이렇게 내뱉어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실제 우연인지 필연인지 알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저 발언 때문에 사실 미국 주가 지수도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의도를 했다면 의도대로 된 거군요. 네, 의도를 했다면 의도대로 그 효과가 견인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쟁 수행의 한 방법일 수도 있겠고요. 지금 호르무즈에 대한 이란의 워낙 군사적 위협이 고조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메랑이 사실은 미국을 향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결국은 미 경제가 지금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트럼프 대통령 또 대통령의 언어가 특정 뭐 주가나 또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면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좀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주식시장 흐름에 워낙 관심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도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는 이란과 공동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시사했거든요.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간절한 바람으로 본인의 보입니다. 바람이군요. 네네. 네. 이란 입장에서 미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한다는 것은 이 전쟁에서 이란이 완전히 져서 항복했을 경우에나 가능한 것이지 현재처럼 끝까지 항전을 내세우고 있는 이란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과 함께 관리한다는 것은 향후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란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란이라는 그 체제의 보호, 체제 유지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바람상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의 어떤 조금 더 순화된 반응 또는 이런 뭐 협상과 뭐 휴전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뭐 미끼와 같은 것이지만 그것을 믿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란이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 거군요. 미국이 지금 이란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탑 퍼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런 영어식 표현을 썼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다음 영상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당사자가 최고 지도자인 모주타바 하메네이는 아니라면서 신변 위협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A top person. Don't forget, we've wiped out the leadership phase 1, phase 2, and largely phase 3. But we're dealing with the man who I believe is the most respected and the leader. 이에 대해 미국의 악시오스는 이란 측 협상 상대는 모주타바의 최측근인 모함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2일 첫 메시지도 국영방송 앵커가 대독해 부장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Most respected and the leader. 네, 도대체 이란의 키맨은 지금 누군지 그것조차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분명 나는 미국은 탑 퍼슨과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영혼의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대화입니까? 싶을 정도로 탑 퍼슨이 과연 존재할까 생각도 합니다. 다 제거됐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한 대로 1인자, 2인자, 3인자 대행이 지금 다 제거된 상황에서 지금 유력하게 미국의 대화 상대로 언급이 되고 있는 이란의 국회의장 갈리바프 의장인데 사실 이 사람의 이력도 보면 이란 혁명 수비대 출신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이란 출신. 혁명 수비대 출신이고 이제 내무부 수장을 거쳤고 또 테헤란 시장을 하면서 일종의 테헤란의 봄을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 국가폭력을 동원해서 억압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놓고 본다면 미국의 적절한 대화 상대가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적절한 인물이 없으니 남은 사람이 없으니 남은 사람들 중에서 정상적으로 좀 대화가 되고 그런 교섭력을 갖춘 협상력을 갖춘 대상이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그냥 갈리바프 정도 의장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뭐 굳이 나누자면 그나마 온건파입니까? 그렇죠. 온건파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닙니까? 이슬람 원리주의 강경파이기 때문에 사실 이란
보수 기득권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본인은 미국과 협상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는데 그렇죠. 저게 뭐 수사적 언어인지 진짜 그런지는 나중에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갈리바프 의장이요. 이란 내에서도 탑 퍼슨이라고 인정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이란 내에서는 뭐 누가 보더라도 누가 지금 이란을 그 최고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모지타파 같은 경우가 모습을 드러내면 제일 좋겠는데 이미 뭐 굉장히 심각한 부상 때문인지 굉장히 여러 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물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저것은 말 그대로 이란의 최고 지도부가 뭔가 분열되어 있고 뭔가 그들끼리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찍진 않았지만 지금 언론들은 다 저 국회의장을 지목하지 않습니까? 위험한 건가요, 그러면? 일단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왜 나를 찍어서 굉장히 공포심을 가질 수 있고요. 첫째는. 신변보호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있고 두 번째는 혁명수비나 그런 쪽에서는 저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아니 지금 투쟁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 사람이 몰래 협상을 했어 하면 또 뭔가 지도부 간에 뭔가 이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도 되기 때문에 아직 뭐 구체적으로 누군지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자꾸 언론에서 저 국회의장을 지목하는 것은 뭐 또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간질 작전 뭐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던데요. 근데 이란 지도부가 지금 워낙에 많이 사망했기 때문에 사실 또 몇 명이 남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저 정리한 그래픽을 뭐 여러 번 보여드리곤 있는데 몇 명 남지 않은 지도부다 보니까 지금 뭐 협상할 대상이 마땅치가 않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면 모즈타바에 대해서는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더 이상 뭐 신비주의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지금처럼 48시간 최후 통첩에서 5일 120시간 최후 통첩의 상황이면 이 정말 이란의 미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고 이쯤 되면 최고 지도자가 나와서 어떤 메시지를 좀 보낼 필요가 있죠. 그 메시지는 결국 이제 결사항전이 될 것인데 문제는 나오는 족족 그 표적화가 될 거고 즉각적으로 참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서지 못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고 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갈리바프 부장도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펄스 퍼슨이 되면서 그의 신변도 이제 자유롭지 못하고 특히 이란 혁명 수비대로부터 계속 이제 의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메네이 신정 체제에 과연 조직적이고 어떤 체계적인 지휘 통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모지타파가 나오지 않는 한 이런 의심은 계속될 것이고 이란 혁명 수비대 내부의 지휘 체계는 계속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모스타바가 아무래도 안전 문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지만 지금 이 정도 되면 미국 대통령이 탑 퍼슨으로 다른 사람을 지금 지목할 정도가 되면 지금은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란으로서는 지금이 굉장히 그 절체절명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굉장히 군사적으로 압박을 받는 것 플러스 이란의 그 정치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사활에 걸린 측면인데 최고 지도자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이런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거나 아니면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심리적 공황에 빠져서 나설 수 없는 상태가 됐고 결국 그런 지도자의 그런 무약한 모습은 일반 국민들에게 뭔가 기댈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란의 어떤 미국에 대한 저항이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 시점에서 새로 거명됐던 국회의장이 만약 또 미국이 뭔가 공격을 해서 어떤 신상의 변화가 생긴다면 그러면 이란은 아마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명된 국회의장도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최고 지도자 공백 상태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전쟁이 왜 시작됐느냐를 놓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설득했다. 그럼 설득을 했다면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득을 했을까 이런 많은 추측이 있었는데 로이터 통신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내용, 이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한 내용을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란 공습 48시간 전에 이렇게 설득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타냐후 총리가 하메네이를 제거할 수 있는 다시는 없을 기회다.
우리가 지금 지도부 위치를 다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2024년 대선 때 이란이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청부살인 음모 사건, 아주 정당한 보복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설득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복수를 이참에 해라, 뭐 이런 내용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만약에 저 언론 보도가 정말 사실이라면 예.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서도 네타냐후 총리의 저런 제안에 가스라이팅이 되어서 예. 전쟁을 한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그것을 나름대로 좀 지지하는 그 주장 중에 조켄트 데테러 센터장, 이미 데테러 국장 이미 뭐 자발적으로 사임을 했습니다만, 사임을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로비에 의해서 미국이 원하지 않는 일종의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렸다라는 그렇죠. 표현을 썼습니다. 예. 사실상 이 전쟁은 미국의 전쟁이 아닐 수도 있고 이란에 임박한 핵 위협이라는 것도 모호한데, 그런 모호함을 넘어서서 그냥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의 간궤에 빠져서 이 전쟁을 일으키는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조켄트 입장에서의 정치적 올바름에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사임의 이유가 된 건데요. 그런저런 맥락을 놓고 볼 때 적지 않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결심에 이런 네타냐후 총리의 의견들이 적지 않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하메네이 제거는 했는데 두 정상이 원한 대로 개인적 앙심이 정말 좀 바탕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적대국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없어져야 할 국가가 이란임을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란의 힘을 완전히 소멸시켜서 앞으로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는, 최근도 보면 이란이 이스라엘로 수많은 미사일과 드론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세력은 이란에 있는 그 혁명 수비대하고, 그다음에 이란의 직접적인 사주를 받고 있는 레바논 헤즈볼라, 이런 세력들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란이라는 그 적대 세력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란의 군사력을 거의 제로 상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회의에서 이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그 썰들이 예. 설득력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가 뭐 예사롭진 않은데, 전쟁 와중에 이스라엘을 또 간다 그래서 무슨 상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어쨌든 지금 미국의 장대한 분노 작전 때문에 예. 뭐 10월쯤 노벨 평화상에 가셔야 될 텐데 네. 트럼프 대통령 그거 되게 받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분위기로서는 노벨 평화상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줄 수 있는 뭐 최고 훈장상인 이스라엘 상을 이스라엘상. 그래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 계기에 이스라엘 이걸 준다는 것이죠. 네타냐후 총리가 뭐 수여를 하겠죠. 일종의 이스라엘 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여를 한다는 건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데 사심이 또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환심을 사고 이 전쟁에서 글쎄요, 그쯤 되면 전쟁을 끝낸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이 끝나지 않고 전쟁이 장기화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전쟁이 만약에 끝났다면 이제 그것은 미국의 조기 승리 선언, 동시에 이스라엘의 승리가 될 수 있겠죠. 그것을 자축하는 의미가 있겠고요. 만약에 그때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 팀을 이뤄서 조금 전에 엄 실장님이 지적하셨던 존재 자체가 위협인 예. 이란을, 하메네이 체제를 붕괴시키는데 단일 대우를 형성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일종의 로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상. 트럼프 대통령이 큰 영광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만큼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자찬을 했다고 하는데 4월 22일 날 수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전쟁이 끝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란 사태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 또 한 명이 있죠. 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인데요.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서 이번에 대남 적대 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16,000자가 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은 딱 2차례 언급됐습니다.
그러나 표현은 꽤 거칠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며 무시하면서 다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선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위협도 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테러와 침략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미국도 비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진 않으면서 수위는 조절했습니다. 다만 핵보유국 지위는 결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시정 연설은 미 중유의 세계적 승리를 절기찬 전성과 도약으로 굳건히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불멸의 국가 건설 대강으로 됩니다. 이 밖에 김 위원장의 시정 연설은 3기 내각 출범을 공식화하며 향후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특히 경찰제도 도입을 예고한 점이 눈에 띕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심도 있는 연구와 준비 사업이 수년 동안 진행되었다며 기존 경찰 역할을 하던 사회안전군을 경찰 무력으로 개편하는 준비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공개했습니다. 내부 치안 유지의 전문화를 지향하면서도 정상국가라는 국제 기준에 맞추는 동시에 강화된 법 집행을 통해 내부 불만 세력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또 북한 매체들은 기존 사회주의 헌법에서 사회주의를 뺀 헌법으로 명칭을 바꿨다고 보도하면서도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명문화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졌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공인이란 표현이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전략적 모호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지금 중동 전쟁 중인데 미국에 대한 비난은 없고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난의 발언을 했습니다.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정은이 2024년 말부터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뭐 민족 또는 통일 이런 식의 뉘앙스가 있는 언어를 사용했는데 2024년 말부터는 아예 철저한 적대국으로서 그리고 불변의 주적이다 이런 말을 쓰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과는 어떤 교류도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고 실제 그 이후로는 휴전선 지역에 장벽을 설치해서 군사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나라임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과의 어떤 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 체제의 보존 또는 그 체제 유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북한은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의 그 핵무기를 통한 이런 군사력 측면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만의 길을 가겠다는 것을 이제는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게 저런 그 발언의 배경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김정은 위원장 행보도 그렇고요. 이란 다음은 북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핵이 있다. 이런 자신감도 있는 겁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이란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안도했을 것 같고요. 또 이란과 북한의 큰 차이점이 있다면 이란은 임박한 핵 위협이었고 북한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도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핵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제2격 능력, 그러니까 세컨드 스트라이크 한번 당했을 때 공격을 받게 되면 미 본토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란식과 같은 저런 일단 일종의 참수 작전 내지는 북한에 대한 공격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 그리고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짚어드린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 발전소 공격을 전격 보류하면서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장기화와 유가 상승 그리고 여론 악화로 진퇴양난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로 방향을 틀긴 했지만 협상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48시간 최후 통첩 시한 종료 직전 이란 발전소 공격을 보류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원하고 매우 진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is time they mean business.
And it's only because of the great job that our military did is the reason they mean business. They want to settle and we're going to get it done, I hope. 지난 20일 군사작전의 점진적 축소 발언 직후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예고했다가 다시 협상 카드를 꺼낸 트럼프 대통령. 개전 초기까지만 해도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지만 이란이 완강하게 버티며 전쟁 장기화가 예상되자 확전과 협상의 갈림길에서 대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란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국제유가가 치솟았고 지난 1년 동안 치적으로 내세웠던 미국 내 유가도 급등해 물가 상승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It's affecting transport, it's affecting energy, it's affecting food, also cost and availability of all these. So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 내 여론도 갈수록 악화하면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최대 악재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큰 부담입니다. What he calls save America is really called is save Trump. Trump is a loser in the midterms and he does not want to go through his last 2 years in office with the Democrats having the power to oversee. 이란과 협상을 진행한다고 해도 각각 핵무기 포기와 배상과 공격 재발 방지를 요구해온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주일미군 소속 해병 원정대 등 미군 병력 수천 명이 중동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보류에 나선 건 기습을 위한 연막 작전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 수 있는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전쟁 종식의 험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주요 합의를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 공동 통제라는 파격적인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대화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빅딜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끝낼 결정적 국면에 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틀간의 예비 협의를 바탕으로 이란 내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습을 5일간 유예하라고 군에 지시했다는 겁니다. 조기 종전 성과로 유가를 안정시키고 전쟁을 끝낸 대통령의 이미지를 굳히려는 트럼프 특유의 비즈니스식 도박입니다. Now Iran has one more opportunity to end its threats to America and her allies, and we hope they take it. 하지만 전장의 포성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트럼프의 발표 직후에도 테헤란 심장부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겨냥한 정밀 타격을 이어갔습니다. 안보는 타협 대상이 아니라며 미국의 협상 속도와 상관없이 이란의 위협을 뿌리 뽑겠다는 마이웨이 전략입니다. במקביל, אנחנו ממשיכים לתקוף גם באיראן וגם בלבנון. אנחנו קודשים את תוכנית הטילים ותוכנית הגרעין עד דק וממשיכים לפגוע קשות בחיזבאללה. 이란 측의 반응은 더 냉담합니다. 최고 지도자 부재설 등 내부 위기 속에서도 겉으론 강경한 항전 의지를 보이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협상 상대로 지목된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대화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رئیس مجلس در واکنش به ادعای دروغ ترامپ تاکید کرد هیچ مذاکره‌ای با آمریکا انجام نشده است. آقای قالیباف در پیامی در فضای مجازی با بیان اینکه مردم ما خواهان تنبیه کامل و پشیمان کننده متجاوزان هستند تصریح کرد. 결국 트럼프의 도박이 성공하려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외교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독자 행보를 억제할 실질적 지렛대가 필수적입니다. 워싱턴의 종전 훈풍과 테헤란의 폭격 연기라는 엇박자는 미국의 중재력이 동맹과 적대국 양측에서 시험대에 올랐음을 시사합니다. 안보와 경제, 정권 생존이라는 세 나라의 절박한 동상이몽이 평행선을 달리는 한 트럼프의 중동 빅딜은 공허한 정치적 수사에 그칠 수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휴전 후 이란을 이끌 차기 지도자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같이 전하고 갈리바프 의장이 유력한 선택지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석유에 관심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도 베네수엘라 같은 모델을 적용할 수 있길 희망하곤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결정하기 전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과거 이란의 트럼프 암살 시도를 복수할 기회라고 설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지난달 28일 직전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란에 복수하고 하메네이를 살해하기에 이 이상 좋은 기회가 다시는 없을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해당 소식통들은 이 통화가 하메네이 제거에 대한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는 정보 보고와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촉매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정체제 붕괴를 기대했던 미국 이스라엘 바람과는 달리 이란의 정권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직자 중심의 통치 구조가 워낙에 굳건한 데다가 이번 전쟁이 반외세 정서를 자극하면서 시민 봉기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화 기자입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공습전에도 이란은 경제난과 누적된 체제 불만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반정부 세력을 결집해 폭동과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쟁 전 미국을 설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ow is the time to seize control of your destiny and to unleash the prosperous and glorious future that is close within your reach. This is the moment for action. Do not let it pass. 하지만 이란 체제는 미국 이스라엘 공습에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배경에는 성직자 통치 원리가 국가 구조에 깊이 자리 잡은 이른바 신정체제가 있습니다. 보통 매드물라 미친 성직자들이 통치하는 나라라 그러지만 여태까지 쭉 행보를 보면 항상 체제를 존재하고 체제를 생존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세력이라는 걸 염두에 봐야. 이란은 대통령과 의회가 있는 민주주의 형태지만 실제 권력은 최고 지도자인 종교 지도자가 쥐고 있습니다. 군대, 사법부, 선거 검증기구까지 장악해 핵심 권력을 최종적으로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또 최고 지도자 공백에 대비한 승계 절차와 권력 이양 구조가 헌법에 규정돼 있어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حفظه‌الله تعالی را بر اساس رأی قاطع نمایندگان محترم مجلس خبرگان 여기에 혁명수비대 같은 안보 조직이 결합해 반정부 세력을 막는 등 체제를 강력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 정보당국을 인용해 이란 정권이 약해졌지만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권력이 더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알라후 악발! انهدام النفط چش امریکایی در محدوده شمال خلیج فارس 외부의 군사 공격이 오히려 반외세 정세를 자극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었던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폭격을 하면서 내 삶이 무너지고 있다. 시위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놀라는 거죠. 우리가 원한 건 이건 아니었는데. 성직자의 정통성, 헌법상 승계장치, 혁명수비대 중심의 안보구조, 반외세 정서 등이 함께 맞물리며 이란에서 단기간에 체제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일간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뉴욕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이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동반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도 안정을 찾았지만 이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시선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 유예 이후 뉴욕 유가 기준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38%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1.1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1.38% 올랐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으로 극심한 불확실성과 상당한 과매도 구간에 있던 주식시장이 마침내 출구를 찾았다고 짚었습니다. 모든 업종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는데 특히 여행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델타 항공과 로열 캐리비언 크루즈는 각각 2%, 5% 이상씩 올랐고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도 2% 이상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뉴욕장에서 1,486.7원을 기록하며
1,500원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 years or less in the market, that we were experiencing an unusual period for investors of low volatility. I don't know that volatility is going to start to subside anytime soon.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인사들은 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오스탄 굴스비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상태로 흘러간다면 금리 인상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비둘기파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금리 인하 입장을 접었다고 밝혀 금리 인상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젯밤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기 바로 직전에 미국 주식시장과 원유 선물 시장에서 수상한 거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에는 트럼프의 가족과 측근들이 이번 전쟁으로 큰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내부자 거래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23일 새벽 6시 50분. 본격적인 거래를 앞두고 갑자기 S&P 500 E-mini 선물에 대규모 주문이 쏟아집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지수 선물 상품으로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 방향에 돈을 걸 때 활용합니다. 비슷한 시각,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 시장에서도 유사한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역시 평소보다 훨씬 활발한 거래가 짧은 시간에 집중된 겁니다. 당시 시장을 움직일 만한 소식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15분 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전격적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 중단과 협상 가능성을 밝힙니다. 순식간에 주식은 급등했고 원유는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물론 이른바 프리마켓의 경우 작은 거래도 크게 보일 수 있는 데다 우연히 거래가 늘었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오락가락 발언으로 국제 유가와 증시가 매번 출렁이면서 이런 의심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I don't know if it's a negotiation tactic in that I don't see what the tactic is. I think it's just he's a very volatile person. 온라인에서는 트럼프의 가족과 측근들이 이번 전쟁을 통해 큰 수익을 내고 있다는 소문도 퍼집니다. 중동 특사로 활동하는 트럼프 사위인 제러드 쿠시너의 투자회사 자산은 1년 만에 30% 가깝게 뛰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이번 주 나프타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중동 상황 대응본부 1일 브리핑을 열고 정유사로부터 나프타 생산과 도입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주 안에 매점 매석 금지, 수출 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제품의 기본 소재로 55%가량은 국내 정유사가 생산을 하고 나머지는 해외 수입에 의존을 하는데 수출 제한 조치로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긴급 수급 조정 명령 발령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 환율과 더불어서 해상 항공 운임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발틱 해운거래소의 유조선 운임지수는 지난 20일 중동에서 중국 노선 초대형 유조선 기준으로 400.6을 기록해 전쟁 직전인 지난달 27일 대비 78.3%가 올랐습니다. LNG선도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운반선의 경우에 단기 운임이 지난달 27일에 4배, 1년 정기 용선료는 2배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작업자 3명이 숨진 경북 영덕군 풍력발전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화재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이틀째 현장에서 남은 불을 정리하고 있는 가운데 낡은 발전기 장비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을 받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사고 원인 규명이 진행 중입니까? 네, 소방당국은 어제 불이 났던 풍력발전단지에서 이틀째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불이 80m 높이 발전기 위에서 시작된 만큼 원인을 조사하려면 발전기 안에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안쪽에 불길이 남은 상태라 진입이 어려워 원인 규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유력한 원인으로는 풍력발전기 장비 노후가 꼽힙니다. 영덕 풍력발전단지는 지난 2005년 준공돼 발전기 대부분 설계 수명인 20년을 넘겼습니다. 지난 2월에도 발전기 기둥이 부러져 도로를 덮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이후 노후 발전기 점검이 이뤄졌는데 이번 사고도 작업자들이 날개 균열을 점검하려고 발전기 안에 들어갔다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은 남은 불길이 정리되는 대로 화재 원인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네, 책임 소재를 가릴 경찰 수사도 시작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번 화재로 숨진 노동자 3명은 모두 발전기 관리를 담당하는 외주업체 소속이었는데요. 경찰은 작업을 발주한 원청, 영덕풍력과 외주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현장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발전기 철거 등 안전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현장 감식에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와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고요. 숨진 작업자 3명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덕군은 노후 풍력발전단지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의 발전기 전면 철거를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취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중동 사태와 관련한 경제 상황과 트럼프의 속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김민균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코스피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이너스 6.49%로 이제 급락을 했다가 오늘 다시 시작할 때 4% 오른 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뭐 지금 계속해서 중동 사태 이후에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 투자자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동 사태 이후로 계속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우리 시장의 상황을 계속 보고 계십니다. 근데 뭐 어차피 우리 근본적인 원인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어떤 그런 이런 변동성 상황은 계속 될 거라고 보고요. 대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런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런 뭐 협상이라든가 전쟁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어떤 날은 뭐 급등한다거나 또 어떤 날은 또 폭락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번 사태 전에는 코스피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지금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현재 어떤 그런 불확실성을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뭐 저도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어떤 그런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제일 어떤 그런 지금 두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비투죠. 그러니까 과도한 어떤 그런 재정 상황이 안 좋을 때 특히 개인의 어떤 그런 뭐 빚을 많이 얻어서 투자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런 위험도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원칙을 지키는 어떤 투자를 꼭 지키셨으면 합니다. 환율도 이제 1,500원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높은 환율이지 않습니까? 이 환율 상황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이제 전쟁 전에 우리가 이제 환율 상황을 좀 보시면요. 일단은 1,480원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서서히 어떤 그런 정부 정책도 그렇고 한 1,4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화되는 어떤 그런 기미가 굉장히 보였는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뭐 어떤 그런 뭐 외국인의 어떤 그런 달러 매도라든가 아니면 불확실성이라든가 안전자산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제 1,500원을 넘는 어떤 그런 뭐 어떻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 IMF 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1,500원대 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환율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급속하게 내려가거나 급속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안정화시키는 부분에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솔직히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우리 환율을 자체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아까 전쟁 전에 1,400원대 초반으로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현재 어떤 그런 불확실성을 봤을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어떻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어떤 그런 환율이 높은 시점에서 고착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전쟁이 끝나고 이제 안정화가 되면 그래도 우리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좀 하향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유가 얘기도 조금 해볼게요. 유가 정말 민감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유가가 또 계속 출렁이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가 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유가도 어떻게 보면 저희 환율과 증시의 세 가지 어떤 그런 축에서 지금 모두 급격한 어떤 그런 변동성을 계속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런 중동의 안정이 어쩔 수 없이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 어떤 그런 변동성을 가지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트럼프 한마디에 지금 뭐 주가, 유가 모든 자산이 맞습니다. 출렁이고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뭐 대화가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을 또 내놓기도 했거든요. 네네. 5일 동안 그러니까 모든 군사적인 어떤 조치를 유예하겠다 이 말을 하면서 또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는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사실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뀝니다. 저희가 네네. 어디까지 좀 믿을 수 있을까요? 한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흔히 얘기하는 이 지금 여러 가지 뭐 이 종전 정전 조건에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 조건들은 이미 기존의 협상에서도 얘기가 됐던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란의 위협적인 이제 즉각적인 핵무기라든가 미사일 위협은 제거됐다라는 자체 평가를 내리고 셀프 종전 선언을 하는 뭐 이게 그러니까 그 미국 국내에서는 약간의 비아냥이죠. 타코라 그러죠. 트럼프는 언제나 막판에 꽁무니를 뺀다. 이 시나리오가 이제 현실화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 경우는요. 이거는 지금 한 달 동안 그럼 도대체 뭐하러 전쟁을 했느냐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미국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생명에도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과연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할까라는 이 설명력의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미국 언론 일부에서 나오는 이제 본격적인 군사작전 아마 미국의 현지 군사 지휘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48시간 이내에는 어떤 결정적인 군사작전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란 전쟁 지도부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흘린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협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경우의 수는 이거는 이제 아예 상황이 장기적으로 갈 거를 대비를 해서 이란 내부 흔들기예요. 그러니까 이란 전쟁 지도부 내부의 분열을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이 접촉을 하고 있는 협상파가 있다. 실적으로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런 정보를 계속 흘림으로 해서 전쟁 수행에 관련된 이제 의견 분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권력 엘리트의 이 이반들을 불러오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2, 3일 지나면 이게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일방적으로 이란이 계속적으로 보복 공격을 이스라엘이라든가 다른 중동 국가들한테 가하는 가운데 미국만 뭐 물론 중부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이제 군사 목표에는 여전히 타격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정도를 빼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뭐 에너지 시설은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냥 일방적으로 맞으면서도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첫 번째 일방적인 셀프 종전 선언하고 발빼기의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군사 목표는 타격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2의 시나리오에 조금 2나 3의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리는데 특히 2, 3일을 기점으로 해서 미묘하게 이란 내부의 결사항전과 관련된 뉘앙스도 약간은 바뀌고 있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중동 국가들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미군 기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만약에 줄어들면 이거는 3이 어느 정도는 먹히고 있는 경우의 수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부원장님, 사실 미국이 협상한 상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최고 지도자죠.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아니라 다른 인물이다라는 어떤 그 소식이 지금 외신 통해서 나왔거든요. 지금 그 지목된 인물이 이란의 갈리바프 의회 의장입니다. 사실 이 정도 사안이라면은 최고 지도자가 나와서 협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본인은 뭐 지금 일단 부인을 했죠.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3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부 흔들기용이다.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사정상 그 저항 그리고 결사항전의 상징처럼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에는
상징적인 측면 이외에 실질적인 정책 결정이나 지침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왜 그럴까요, 지금? 그거는 뭐 건강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제일 크고요.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뭐 기존에 이란 최고 지도자가 전면에 나선 예가 별로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모습을 안 드러내고 있다는 거는 뭐 어떤 사정으로든 지금 공식적인 활동을 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란도 지금 내부에서 전쟁 수행 방향을 놓고 나름대로의 지금 이견이 있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 그 틈새를 트럼프 대통령이 파고들려고 하고 있다는 계산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네. 다만 이게 2, 3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결상전 메시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도 여전히 내부적인 분위기상으로는 눌리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결상전파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CNN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지금 상당히 전 세계가 고통을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해협을 이란과 공동 관리하겠다라는 어떤 하나의 안을 내놨어요. 이게 뭐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계속 뭐 15개 협상안에 대해서 타결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완전한 뭐 이게 근거가 없는 거라기보다는 이란에서 미국이 내심 지금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그 협상 상대로 될 만한 인물들, 그러니까 기존의 하메네이 정부나 그 연장선상에 있는 정권보다는 조금 더 온건한 세력들한테 계속 이런 조건이면 우리가 공격 멈추고 이제는 종결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조건을 받아들이는 세력이 이란의 정국을 장악할 수 있도록 이제 경제적인 여건이나 군사공격 중단하고 만들어줄 용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만약에 그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이란 정권 교체 말하고 있잖아요. 네네. 트럼프가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서 다른 인물로 이렇게 교체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상군 투입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낫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뭐 없지는 않아요. 내부 분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인물에 들어설 수는 있지만 이 인물도 상당 부분 내부의 강경파들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항전을 이어가는 모양새를 보이려고 얘기할 거고요. 네네. 흔히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 전쟁 시작하기 전에 미국의 이제 이 전쟁 수뇌부들이죠. 국방부 장관이나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나 얘기한 게 우리는 과거처럼 전쟁 안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목적만 달성되면 나오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기대했던 거는 이 전쟁 지도부에 대한 정밀 타격을 통해서 일거에이드를 무력화시키면 아마 이란 내에서 자체적인 그 봉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란과 같은 신정체제 하에서는요. 전쟁 지도뿐만 아니라 인구의 적어도 한 3분의 1 정도는 기득권 세력이라고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 자기 삶이 완전히 그러니까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동하는 게 뭡니까? 억압기구예요. 민병대라든가 아니면은 그 경찰 조직 같은. 그러면 정밀 폭격을 한다 그래서 상부 수뇌부가 사라진다라고 해도 억압기구가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상군이 투입이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안 하고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실질적으로 완전히 분명 제가 보는 거는 그동안의 전쟁사를 보면 전쟁이 막판에 몰릴수록 특히 피해를 많이 입은 쪽의 전쟁 지도부 내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종교나 이런 신념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정책 이익을 따지는 인물들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어떻게 합법적인 무력을, 그러니까 조직적인 무력을 장악하느냐, 이게 딜레마죠. 자, 그런가 하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제 범국가적인 에너지 절감 캠페인이 발표가 됐습니다. LNG 소비를 그러니까 최소화하기 위해서 석탄 발전에 제약을 두거나 또는 이제 오부제 사용하는 방식이 이제 언급이 됐는데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처음에 이제 정부가 정책을 시행해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석유 최고 가격제라든가 일단 공급 쪽의 어떤 그런 안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횡포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방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아무래도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은 장기전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우리 에너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은 이제는 수요 쪽
즉 어떤 그런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어떤 그런 LNG 쪽이라든가 이제 그런 변경을 통해서 뭐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이제 공공기관의 어떤 그런 뭐 오브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면에서 장기전에 어떤 그런 대응하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수요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절약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그런 관리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나라는 이제 원유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이슈가 당연히 되겠지만 이제 이슈는 LNG입니다. 그러니까 LNG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력 발전량 같은 경우는 30%를 차지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당연히 이제 원자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뭐 LNG도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 이제 피격을 받아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공급의 어떤 그런 이슈가 있고 또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전력 같은 경우에 원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LNG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장기 공급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싼 가격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공급 계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전쟁이 생기고 공급망에 붕괴가 생겼을 경우에는 현물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더 비싼 가격으로 이제 LNG를 수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는 우리가 전력 관련 전기료라든가 이제 민생에 어떻게 보면 직결되는 어떤 그런 원가의 부담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근데 그 정유사들의 담합 의혹이 나와서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 진행하기도 그렇죠. 했거든요. 이걸 좀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금 정유사에서 어떻게 이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전량 구매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량 구매 계약에서 다 뭐 불법이라면 그건 아닌데 일단은 우리 정부에서 이제 지금 계속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독점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석유를 완벽하게 컨트롤을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부가적인 이익이죠. 당연히 이제 추가적인 어떤 그런 이익을 독점을 활용을 해서 가져가게 되는 행동들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겠다. 또 불법적인 건 당연히 밝혀내서 처벌을 하겠다. 약간 그런 의지를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LNG 가스 얘기가 이제 나와서 네네. 사실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진행되며 미국이 이 부분에서 정말 큰 혜택을 입었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미국 기업들은 혜택을 얻을 수도 있고요. 뭐 지금 주식 거래 같은 거 요즘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트럼프 일가도 상당 부분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 이익들을 보고 있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네. 사실은 그런 그 이익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가 세력의 정치적 향후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의 세계적인 글로벌 어떻게 보면 지금 무역하고 금융망의 정점에 있잖아요. 네. 그 신인도 자체가 흔들리는 거는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그런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는 거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주가라든가 아니면 LNG에 대한 이해만을 가지고 전쟁을 벌였다. 제가 볼 땐 그건 설명력에 한계가 있다라고 봐요. 그 이번에 우리나라도 LNG 공급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태 때문에 여름에 좀 힘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LNG가 중요한 어떤 그런 전력 생산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원자재다 보니까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뭐 원자력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석탄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규제를 좀 해제를 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변동성은 좀 솔직히 남아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라든가 이제 원자재도 마찬가지고 원유라든가 LNG 어떤 그런 공급망 다변화라든가 이제 그런 어떤 이런 상황이 터졌을 경우에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고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물론 뭐 우리나라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의 어떤 그런 파괴력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좀 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자 트럼프 대통령 5일 이후에 발언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사태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네네. 만약에 이제 종전 기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종전이 성사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합니까? 네, 이제 첫 번째는 제일 큰 거는 현재 이 셀프 종전 선언이라고 하더라도요. 이란 미사일이나 핵이 당장 이란이 핵 능력이나 미사일 능력을 지닐 수는 없게 된 건 분명해요. 재건 능력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미국의 입장에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 봉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 거가 있는 거고요. 이란 내부에서는 두 가지일 겁니다. 현재 전쟁을 이끌어 나가는 전쟁 지도부의 일정한 생존 문제를 어떻게, 나머지는 모든 명분들이 다 있지만요. 사실은 그거는 겉에 있는 부분들이고요. 현 정권이 명맥이 유지되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 이란 내부에서 앞으로 재건과 관련된 재원들을 어떻게 미국이 약속할 수 있냐. 이게 배상이 됐든 보상이 됐든
이것들이 아마 중요한 관건이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동 사태와 경제 관련 상황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민경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동 사태가 길어지면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에너지 절약 대응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5일 자원 안보 위기 관심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지난 18일부로 원유 관련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안보를 수호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계획을 마련하여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기료에 가장 영향이 큰 LNG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전과 석탄 발전의 운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원전의 경우 3월 16일 기준 26개 중 15개기가 현재 가동 중으로 정비 중인 11기 중 5기를 오는 5월까지 추가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석탄 발전의 경우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계절관리제와 관련해서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은 이를 완화해서 발전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폐지 예정인 석탄 발전소 3기도 필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일일 평균 이와 같은 조치를 하면 현재 일일 평균 발전용 LNG 소비량이 일일 6만 9천 톤인데 이런 조치를 하면 하루 최대 20%에 해당하는 14,000톤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오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오부제는 요일제로 시행할 예정이며 예를 들면 차번호 끝자리가 1번, 6번인 차량은 월요일, 3번, 8번인 차량은 수요일에 운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민간 부분은 우선 자율적으로 오부제에 참여하되 원유 수급 차질이 본격화되는 경계 경보 발령 시에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나 임산부, 미착 아동 동승 차량, 전기 수소차 등은 제외됩니다. 출퇴근 시 차량 및 대중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교통 수요를 분산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에는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하겠습니다. 또 한편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업체가 전체 5,156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전체 석유류 사용량의 약 91.4%를 차지하는 만큼 석유류 다소비 상위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들 기업이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할 경우 에너지 절약 시설 융자 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또한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김성환 장관의 브리핑 듣고 오셨는데요. 자,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또 이에 따라서 자원 안보 위기 관심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이제 18일에 주의로 격상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LNG 소비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전 또는 이 석탄 관련 발전 운전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이번에 공공기관 승용차 오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0초 뒤에 저희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기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7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평년 수준을 5도가량 웃돌면서 따뜻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북부 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났지만 충청 이남 지방은 하늘빛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특보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현재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산불 위험성이 무척 크겠습니다. 또 초미세먼지도 말썽입니다. 현재 인천과 충청, 영남과 전남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경북을 중심으로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으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서울 한낮 기온 17도, 대구 18도, 광주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낮 사이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조금 지나겠고요.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데다 초미세먼지까지 말썽을 부리면서 호흡기 질환이 우려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입고 벗기 편한 외투와 함께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